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계획 있습니까? 위드 패밀리. 위드 패밀리. 가족과 함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방송과 함께. 방송 좋아해. 어떻게 방송 나오라는데 펑크 됩니까? 방송 좋아해. 펑크 됩니까?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펑크 됩니까? 저도 위드 패밀리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죠. 방송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방송이 더 즐거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아닙니다. 시청자, 청취자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근데 이동영 작가는 보면 네. 방송할 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긴 하다. 이제 저는 이제 재수 씨라 표현하는데 네. 그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약간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 웃음도 약간 달라지고 표정이 방송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홍상희 기자는 기자라는 직업이 있고, 박주민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방송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직업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재밌으면은 돈이 따라오는 희한한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연말에 스스로한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도, 재밌는 거야. 열심히 해, 이렇게. 보람도 벌고, 보람도 있고, 그럼요. 좋습니다. 행복하고. 예. 그렇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준 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물론 앞으로 YTN의 새로운 신임 사장님 네. 이하, 네. 임주관님, 그리고 우리 노조원 여러분까지도 다 네. 저를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속보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그러네요. 요즘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말이죠.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이 이제 분열 조짐도 보이고요. 그렇죠. 합종연행, 이합집산 이런 것도 보일 것 같아요. 박정천이라고 그랬어요. 박정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세 명이 합쳐서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들어보고 나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들어보고 봅시다. 재신임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로 재신임 받는데 실패할 경우 저는 그 즉시 당 대표직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개혁 연대를 성공시키기 위한 바른정당의 교섭 창구를 즉각 만들어서 국민의당과 협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예.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안철수 대표죠. 네, 국민의당 네. 대표 얘기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 정도만 했으면요. 벌써 꽤 오래전부터 물밑 접촉이 있었다. 사실 눈에는 띄었었죠, 계속. 근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특히 했지만. 박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안 대표가 계속 얘기했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 박시원 전 대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전문용어로 뒤통수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리고 계란 맞았잖아요, 달걀. 네. 대신 그죠? 맞았죠. 네, 대신 맞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승부수면 승부수고요. 네. 던졌습니다. 화끈해요. 20일 날 갑자기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 자신의 재신임을 건 당원 투표를 제안을 했죠. 20일 날.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심을 물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건데 이게 참 정치라는 게 묘해요. 그 시계를 조금만 더 뒤로 돌리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네. 그때 이제 지금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했었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때 안철수 대표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심을 묻겠다. 네. 당 대표줄 걸고. 네. 그때 안철수 의원이 완전 반대했거든. 맞네. 박지원이네, 그때는. 그렇죠. 절대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고. 네, 네. 기시감인데. 근데 본인이 데자뷰.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 대표직을 걸고. 놀라운 일입니다. 참 정치라는 게 그래요. 네. 본인이 그렇게 싫어한 걸 본인이 지금 하고 있네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네. 정치입니다. 하게 될 줄은 모르셨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왜 이렇게 통합에 목을 매는 건지 또 전당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럼 만약에 무사히 치러진다 그러면 결과는 어떨지. 또 박정천 제가 했죠. 박정천으로 대표되는 호남의 중진 의원들은
무슨 또 구상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지? 반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을 깨트릴지 어떨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동상다몽하면 되겠네. 동상다몽. 좋네요. 네. 그렇네요. 이번 주 시사 안드로메다 국민의당 동상다몽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안철수 대표가 돌을 던지면서 이야. 국민의당이 의총을 일단 벌였죠. 20일 원래 의총을 하자 그랬어요. 의총을 해서 요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하자는데 결국은 의총에 나타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의총 가서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을 아니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뭔 결정을 했으면은 당대표인데. 당대표인데 본인이 가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려면 그 중진들 제가 박정천했는데 네. 설득될까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국민의당 의총장으로 한번 갔다 와봅시다. 가죠. 왜 기자회견장에나 나타나면서 의총장에는 못 나타나는 거요? 그 정도 간땡이 가지고 당대표 할 수 있겠어? 당대표가 일단 이런 분위기라는 걸 좀 전달하고 출석을. 의원총회 장에조차 나와서 설명을 못하는 대표라면 기본적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를 사임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본인 얘기를 떳떳하게 밝히든지. 우리 당의 호남 의원들을 향해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저는 분명히 안철수 대표께 해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잠깐 중지하시고 안 대표하고 통화를 좀 하세요. 끌고라도 와야지. 당 대표가 일단 이런 분위기라는 걸 좀 전달하고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거. 끌고 와요. 끌고 와. 아니 말씀을 좀. 유정엽 의원님 똑바로 해. 송기석 의원님 조용하세요.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난리도 아니었네요. 뭐. 이렇게 난리도 아닌. 아니, 건은 의원은 안철수 대표 쪽인가요? 마지막 건은 의원 목소리 맞습니다. 맞죠? 새정치 네, 민주연합 시절에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를 할 때였어요. 네네. 네. 공천권을 갖고 있을 때죠. 광주. 그때 공천 받았잖아요. 광주죠. 네. 네. 그래서 뭐 개를 같이 하니까 끌고 오라고 오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같은 당 의원끼리 하는 말인가? 지금 여당 야당 나와서 아니 싸우는 저는 거 국회에 여당 야당 싸우는 거 상임위원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지금 간땡이란 표현했어요. 그리고 대표 자격 없는 사람, 구태정치 끌고 와라. 네. 이거 여당 야당 싸울 때 하는 말인데 그렇죠. 같은 정당 사람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야,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아니 이런 말 네. 하는 것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못 간 거예요. 겁나서. 그러니까 이렇죠. 일단은 안 대표 입장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거쳤으면 네. 이렇게 안 시끄러웠을 텐데. 네. 근데 안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성과를 네. 내야 되거든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성과를 내려면 1월 안에는 어떻게든지 합당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후보도 뭐 사람들 영입도 하고 공천도 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촉박해요. 시간상. 지금도 촉박하죠, 그렇죠. 연말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아마 원하는 거는 올해 안으로 투표를 좀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러려면 도를 좀 빨리 던져야 되고 의원총회 거쳐서 본인이 그걸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오히려 분란이 된다든지 특히 이 박정천 이런 사람들이 막아버리면 오히려 가고자 하는 길에 막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바로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21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무회의. 당무위원회를 그렇죠. 열었어요. 근데 이게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 의원총회 또 당무회의 다 요식행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반대 있었는데 그거 다 밀어붙이고 지금 당무회의 할 때도 못 들어가게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반대하는 네.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도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자, 당무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전 당원이. 그리고 이번 당무위원회에는 전 당원 투표 실시건으로 의결이 됐는데 예. 제적 75명 중에 48명이 참석해서 45명이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뭐 윤리위원회 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7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렇죠. 모두 안 대표와 가까운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당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러면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아까 제가 말한 요식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하게 되면 저는 투표를 하면 안철수 대표는 좀 유리한 결과 나지 않을까 생각 좀 들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
31일 날 투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네. 얼마 지금 안 걸릴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반대파, 통합 반대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호남 중진들이나 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의원들이 이걸 막을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좀 의문이. 왜냐하면 직전에 전당대회 했잖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0%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어떤 계산을 다 한 상황에서 어떤 지금 수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전당원 투표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어디 체육관에서 모여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뭐 ARS 방식을 쓰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ARS를 한다는 거죠. 이 자체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당헌 당규 위반이다라고 해서 반대파들은 반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계속 갈 것 같고요. 지금 당헌 당규 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 그 대표 측이 파악이 못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당헌 당규에 보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33.3% 이상의 투표율을 얻어야 그 결과가 성립한다고 딱 조문에 막혀 있습니다. 네,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원 총수의 3분의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확보가 안 돼요. 우리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그렇죠. 이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그 무상급식 투표 했던 게 3분의 1을 못 얻었거든요, 결국은. 예. 그래서 무효가 됐는데 그만큼 투표 선거권자 이 투표권자가 이 제적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유권자 당원이 27만 명 된답니다. 아유, 그럼 뭐 얼마야? 9만 명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철근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원 투표를 청구하면 3분의 1 참여에 50% 이상 찬성해야 유효하다는 것이지만 당무위 의결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또 밀어붙일. 안 돼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원칙과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당헌 당규를 지키려고 그런다면 공청회라든지 거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만 판단해서 당헌 당규를 아마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분의 1 그 조건은 충족하기 어렵고 아마 ARS를 통해서 그 ARS 중에 가반이 넘어가는 쪽으로 아마 그래서 찬성이 반이 넘으면 그러니까 되는 걸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의도된 대로 될 겁니다. 선거 결과가.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추정하는 당원들 또 안철수 계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당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찬성표에 던지면은 과반 이상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대표될 때 전당대회 그렇죠. 그때 표 많이 얻었거든요. 반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막 아마 그런 자신감 때문에 지금 이런 표를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투표 또 ARS로 하면 사실 실력 저지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네. 실력 저지 오랜만에 듣네요. 예전에 뭐 전당대회 하면 강목이 날아다니고 그랬던 좀 씁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번에 ARS로 하게 되면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안 대표 측이 아마 승리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가 실력 저지로 맞서도 특별한 방법이 거예요.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안 대표가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그 이후는 로드맵까지 사실 지금 다 짜놨을 거 아니에요. 다 그림을 유승민 대표가 지금 좀 호응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얘기가 다 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바른정당이 100% 따라올까는 좀 의문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을 좀 열어놨잖아요. 그 일부 당협위원장 자리를 남겨놨어요. 그 부분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삭죽기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이탈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또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일부만 국민의당으로 또 가려고 하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소용돌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11명 아닙니까? 11명이 지금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당 어느 포지션에 있는 것이 내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되겠냐. 아주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내 하나 판단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 힘을 좀 쓸 수 있는 구청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시의회 의원, 도의 의원들 이 사람들이 만일 바른정당 남아있는 11 사람들에게 우리 옮깁시다. 옮기는 게 우리에게 좋겠습니다. 합당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쉽사리 단독으로 의원이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대의원이라든지 뭐 시의원이라든지 뭐 구청장 같은 사람이 당원이잖아요. 바른정당 당원인데 자유한국당으로 갑시다라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도 열려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당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게 쉽사리 진행은 안 되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다 본 것 같아요. 결국 몇 명은 돌을 것이다. 아마 숫자 계산을 했겠죠. 최저 마지노가 20명이거든요. 만약에 안철수파,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를 비롯한 안철수와 관계되는 의원들이 한 17, 8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들어오는 바른정당 쪽이 최소 대여섯 명 정도 된다고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20명 넘기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계산에서 시작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 말했던 그 박정천.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뭐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지금까지 반응 조금 들어볼까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보수 대야합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야죠. 왜 나무집에서 하려갑니까? 아니,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납니까? 스님이 떠나셔야지. DJ도 YS하고 있을 때 싫으니까 나와서 창당했잖아요. 이것이 정치사고 이것이 인간 만사고 도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나가서 하지. 데리고. 그건 편법이지요. 근데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강행을 해서 당적을 바꿔놓겠다?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는 일이지요. 안철수 대표가 독재자 박정희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당의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을 밀어붙이겠다는 독재적 발상. 안철수 대표는 오늘 이 순간 대표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당원과 의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속 의원들은 열심히 당을 위해서 기여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당적이 바뀔 판입니다. 바른자유국민당이 될 판입니다. 격앙된 모습이네요. 격앙된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화만 날 뿐이고 방법 있어야 뭘 하죠. 사실은 이게 어쩌면 한두 달 전부터 협의 이혼을 한 상황이 아니었나. 예상됐고 아마 그게 언젠가인데 뭐 이 작가도 계속 예상을 했지만 올해 안에 승부수는 던져질 것이다. 결국은 승부수가 올해 안에 지금 던져진 그럴 상황입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앞서 들었던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 나가서 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먼저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계로 불리는 비례대표 많은 분들 다 의원직을 잃어요. 방법이 없다 거기도. 거기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할 테니까 우리를 따라오기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라. 뭐 이런 스탠스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쪽 사람들은 대부분 비례대표 당하고 그냥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결국은 호남 쪽은 다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승부수가 뭐냐면 다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호남에 있는 중진들 이제 같이 못하겠다. 나가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꽤 오랫동안 이 로드맵을 짰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패배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끝까지 모르고 올라가고 지금 집권당의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내가 어쨌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5년 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권인데. 대권인데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우리라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대권을 잡을 플랜은 뭐냐. 그렇죠. 결국은 보수의 어떤 새로운 희망. 지금 왜냐하면 보수가 다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민주당 진보 쪽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말고라도 후보로 대통령 나올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 곳은 저쪽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른정당 유승민과 손을 잡아가지고 1차로 뭉치고 물꼬를 틀고 나중엔 더 크게 자유한국당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뭐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지금 봤을 자유한국당도 선수가 많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반기문 같은 지난 대선 선거 때 반기문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아마도. 근데 그것도 동상이몽이거든요. 그 유승민 대표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두의 데자뷰 얘기를 했는데 참 2년 전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 당권은 잡기는 잡았었는데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흔들었던 사람이 안철수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 계신 많은 분들이 그때 흔들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당이 반으로 쪼개지고 합당할 사람은 합당하고 남을 사람들은 남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차피 예전에는 한 가족이었으니까 민주당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 또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지난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안 된다, 안 받아준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추 대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진성당원, 핵심 민주당 지지층 당원들이 그 합당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걸 아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반대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흔들었다. 그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들어오면 또 흔들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배가 운동에서 당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정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당원들의 어떤 의지를 무시하고 대표나 의원 몇 명이 독단적으로 받읍시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희가 뭐 이 시점에 뭐 상황을 판단이 어렵지만 결국 다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그 호남에서 중진들, 호남 지역구당, 국민의당에서 만약 나온다 그러면 그걸 받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그걸 받기에는 벌써 호남 쪽에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건 뭐라 하죠? 당협위원장. 다 민주당 쪽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받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리인데 왜 뺏기노?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 그렇잖아요. 당협위원장 지금 하면서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재밌는 게 말이죠. 지금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손학규 전 의원이 귀국을 또 손학규입니까? 이 미묘한 시점에 참 손학규 전 대표는 참 아니 그냥 그 등장하는 모습이 참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고 많은 날 왜 이 타이밍에 귀국을 했을까? 전혀 교감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감을 누구랑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손학규 전 대표 좀 보면 항상 미묘한 시점에 다 늘 그렇죠. 나오셨어요. 그래서 통합 찬성파인 한 의원은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출국 전에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을 주변에 강하게 말했다. 손 전 대표가 통합추진위원장이나 통합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주면은 아주 더할 나위 없겠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정천하고 같은 급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손학규 전 의원 쪽에서 안철수 대표 손을 들어주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전당원 투표는 무조건 통과라고 봐야 됩니다. 100%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천공항에 와서 기자들과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중도 통합 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 나도 힘을 보탠다.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잖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의원님 말 좀 쉽게 해요. 그냥 하겠다 하세요. 이게 하겠다. 중도 통합 세력. 저는 안철수를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 더 같아요. 좋네요. 박정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호남 쪽의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박정천이 그 정치력이라는 게 사실은 호남에서는 이게 사람의 개인 역량이거든요. 당도 아니고 이 개인 박정천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총선도 아니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 쪽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천도 이번에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도 쉽지 않고 본인들이 당을 하나 또 만든다든가. 셋이. 그렇게. 아니, 셋이하고 호남에 어쨌든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함께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을 내서 다른 곳에는 공천 못 낼 거 아니에요. 호남은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을 지금.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아주 사면초가 여기서. 그렇게 되면 3년 뒤 총선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있어야지 총선을 할 거 아니에요. 기자체장이 있어야지 자신들이 총선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런 이런 점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일 난리지긴 사람, 이러면 표현이 좀 맞는, 제일 화가 난 사람이 지금 박정찬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가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일단은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 바른정당도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바른정당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마음 자체가. 유승민만 자유한국당에 못 들어갈 뿐이지 몇몇만. 네. 많은 의원들이 11명 의원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미련이 자유한국당 쪽에 그렇죠. 조금 바라보고 있고 똑같아요. 그 밑에 있는 시의원 뭐 당원들이 국민의당하고 가자 할 가능성보다는 자유한국당하고 가자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오히려 다는 못 간다. 한 절반 정도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하는 거는 당장에 통합하는 이유는 선거잖아요. 네.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그런데 지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현직으로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렇죠. 다 합쳐도. 네. 그 중에서 거물급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남경필 지사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경필 지사는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가운데 고르라고 하면 한국당이다. 그러니까 남경필을 고를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글쎄요. 앞으로 이 선거 이게 정치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선거를 앞에 두고 또 어쩌다 합종연행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과 당이 합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정책적 연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혹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당의 주장 그거예요.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든가 후보를 내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다고. 단일화와 같은 효과죠. 그렇죠. 예. 단일화 같은 효과니까 그런 다양한 걸 아마 모색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당장 내일 선거라고 하면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북과 대구 빼고는 뭐 다른 어떻게 될지 민주당 이외의 당이 이길 곳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특히 국민의당이 더 어려워요. 바른정당하고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패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내일이 선거라. 내일 선거라면 전패.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거는. 네. 뭐 그런 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당장 내일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전패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방안 강구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안철수 대표도 정치적으로 좀 막 이래 부대끼고 저래 부대끼고 보니까 실력이 조금 정치력이라고 표현하면 될지 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그래요? 생각 좀 안 듭니까? 근데 너무 박정천 입장에서는 너무 러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뚫고 그렇죠. 나가기 어렵다고 바른정당 판단하지 더 이상 않았나. 기다릴 수가 없고.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민의당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만큼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한 네. 지금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목을 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발 정기 개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어쨌든 최소한 그 설 전에 합당을 완성시켜서 설 때 많이 모여서 또 정책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본인들을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노린단 그렇죠. 말이죠. 예. 1월 달 중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손학규 의원 전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손학규 의원이 제가 봤을 때도 이 통합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통합 후에 네. 뭐 대표를 맡는다거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거죠? 비대위, 예. 비대위를 맡는다거나 추대받겠죠. 그렇죠. 추대하겠죠. 네. 그런 일 할 것 같은데 선거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또 비대위원장에게 출마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오세요. 지금 왜냐면 네네. 선수가 네. 너무 없어요. 안 보입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인사를 수혈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외부 인사들도 민주당에 많이 몰립니다. 그 이유가 되는 데 가고 싶죠. 그래요. 되는 데 가고 싶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봐도 경선 네. 통과하면 되는 데 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거물급 인사인 비대위원장이 한번 책임을 지고 이슈를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손학규 전 의원이 어디로 또 나가? 어디든요. 그것도 모양새가 참. 그리고 거절하기도 뭐하고. 지금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현직이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 같으면 서울시장, 원외잖아요 지금. 네. 서울시장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나갈 수 있죠. 지방선거에 나가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은 보궐에 나가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나가지 말고 당을 컨트롤해달라. 이거는 보신주의밖에 안 된다고 네. 또 비판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안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돌 던졌잖아요. 네. 승부수 바에는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도 더 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아닌가요?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오려고 하든 자이든 타이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 얘기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럼 뭐
어디 일각에서는 또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젠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 양보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사실 억지 많이 같은데. 나오고 있죠.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 시사 안드로메다 박원순 시장이 나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원순입니다. 이승엽 아닙니까? 이승엽입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한번 해보세요. 문재인입니다. 하하하. 안 똑같아요. 네. 예. 똑같지는 않은데 3명 다르긴 한 것 같네요. 박준 변호사 성대모사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저 다 비슷해요. 네. 네.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정치라는 게 이래서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요새 보니까 이동영 작가가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이렇게 공학적인 부분, 정치 공학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네, 거를? 정치 공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둔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동영 작가가 신나서 이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있죠.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 모습, 그 예측하고 그걸 분석하고 이런 그 예측에 쓰고 분석하고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요? 틀리면 너무 창피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이제 분당에 대해서 나갈 때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정말 제 정치 평론 인생 중에 그렇게 크게 망신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뭐 종편에 많이 출연할 때라서 그 당시에 종편에 평론가라고 표현, 이동희 작가 같은 정치 평론가인데 여당 쪽이든 뭐 야당 쪽이든 새누리당 쪽이든 어떤 쪽이든 다 틀렸어요. 또 특히 예상 못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국민의당의 약진. 우리 방송 한번 출연하셨던 김근식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깝죠, 예.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제 비례로 받았잖아요. 네. 근데 뭐냐 이거? 그러니까. 너무나 당선 안 될 번호를 쓰냐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 번호까지 다 됐다는 그 거 번호뿐만 아니라 그 뒤로 4개가 5개 더 됐습니다. 근데 그때 김근식 교수도 이렇게 정할 줄 몰랐어요. 김금식 교수가 그 정치평론이나 그리고 북핵도 잘 알지만 그 판단을 상당히 잘하는 쪽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번호면 그 중위 재물이 못 깎는 거죠. 그 번호면 뭐 100% 지금 보면 사실 하여튼 뭐 안타까웠죠. 그 문제는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모처럼 우리 3명이 하는 거니까 네. 오늘 박지훈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25년을 구형했죠. 구형을 했습니다. 네. 최순실이 소리도 질렀다 그러고 재판에서 짜증내는 모습 보였다 그러고 하는데 얼마 전 재판부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혐의 부정. 네. 또 모든 혐의 모르쇠. 모든 것들은 특검이 강압적으로 한 네.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지금 2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구형이 25년 되고 증인으로 지금 나왔는데 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어떤 게 바뀌고 있냐면 전화했냐 박 전 대통령하고. 네. 했다. 소위 말하는 대포폰으로요. 대포폰을 썼다. 40년 지기도 좀 하면 안 되냐. 좀 이런 상황이고요. 삼성 그래 사주더라. 독일에 지금 1심이나 이제껏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삼성 돈으로 내가 독일에 호텔을 샀다. 이 얘기는 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되게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공범 같은 관계예요. 주고받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재용이 모른다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모른다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삼성 돈으로 샀다. 네. 나중에 정산하려고 그랬다. 좀 진술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러냐 보니까 딱 시점상으로는 25년하고 뭐 1,100억 벌금 77억 그 추징 구형 받은 그 직후 같아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좀 포기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잘못하다가는 정말 크게 당하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구형하고 나서 정말 내가 평생을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렵죠. 네. 사실은 25년. 근데 25년만 받으면 다행인데 3년은 지금 깔아져 있어요. 이대 그 학사비리 때문에 3년형을 하나 받아놨거든요. 네. 벌써 25년 구형이 됐는데 그 김세윤 재판부입니다. 그 형사 21분가 거기서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1년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구형이 높다. 구형이 높다라는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왜냐하면
구형은 사실 말 그대로 의견 진술일 뿐이에요. 그렇죠.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예요. 네. 재판부가 구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형에 가깝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최순실의 상당히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직까지 재판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거든요. 피해자 출석 요구도 지금 특활비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순실은 더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공범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 5년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고 이래 되면 5년보다 더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약간의 스탠스 변경. 그렇죠. 네. 이거는 재판을 임하는 어떤 작전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겠죠. 25년 구형이 됐는데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변호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몇 년 구형될 건가 많이 물어봐요. 피고인들은. 그렇겠죠. 그러면 이번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10에서 15년 정도라고 구형이 되고 그렇게 변호인은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구형이 되고 그래서 괴성을 질렀죠. 방에서. 뭐 이랬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최순실이 조금 이게 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약간 자기 어떤 주관보다는 변호사라든지 옆에 어떤 도움으로 말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했다가는 구형도 높고 형도 높아질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렇죠. 마치죠.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 엔딩곡으로 보아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보아가 캐롤도 불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 공개 방송 얘기를 못 드렸어요. 네, 하세요. 저희 1월 4일 저녁 7시에 YTN 1층 공개홀에서 시사 안드로메다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네. 무료이고 신청을 받습니다. 네. 26일 낮 12시에 모바일 YTN 앱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까요. 300명입니다. 300명. 네. 26일부터. 네, 26일 낮 12시입니다. 공짜랍니다. 공짜입니다. 네. 펠리스 나비다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팟캐스트 그렇죠. 버전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 네, 맞습니다. 라디오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팟캐스트를 열고 건너오세요. 네,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시사 안드로메다를 검색 안 하시면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I wanna